감사합니다. 그 설명회는 우선 연구기관에서 법령 연구 결과와 그다음에 이행 매뉴얼 작성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조합공제개발팀에서 종합배상 책임 공제에 대한 설명, 그리고 모든 발표 이후에 질의응답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럼 연구기관의 총수임자인 김영모 사무총장님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인천 지역 또 경인 지역 쪽에 계시는 우리 조합원 선사 책임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교수로 재직을 하다가 당시 우리 매항해운의 여러 선박 안전관리 체제 이 분야 쪽의 연구를 우리 조합측과 많이 기회를 가졌더랬습니다. 마침 이번에 또 중대재해처벌법이 발효가 되면서 제가 지금 현재 소속되어 있는 한국선장포럼에 이 과제를 부탁을 하였습니다. 한국선장포럼은요, 3년 전에 출범을 하면서 우리 이 회사 분야에 여러 가지 이슈가 발생을 했을 때 우리 선사나 산업계를 대표를 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고자 만들어진 공익단체입니다. 이번 중대재해처벌법과도 관련해 가지고 산업계가 여러 어려움이 있다면 저희들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강의하고자 합니다. 다만 시간이 급합니다. 어저께 기사 보셨죠? 우리나라의 대형 건설 회사의 사주님들이 대표이사직을 전부 다 사임하고 있다는 기사 들으셨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 법이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중대 재해가 발생하게 될 것 같으면 그 화살이 사업주를 겨냥하도록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대표들이 자기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지금 다른 직책을 만들면서 자기들이 빠지고 있습니다. 우리 해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만 만에 하나 사고가 난다면, 중대재해가 발생한다면 바로 그 책임은 사업주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사업주가 형사적인 책임을 지게 될 것 같으면 저희 회사는 존재할 수 있을까요? 저희 산업은 존재할 수 있을까요? 우선 이러한 중요한 과제를 여러분들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지금 앞에 놓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구를 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새로 만들어지는 법이고 소위 법률가들도 제대로 지금 정확하게 해석을 내리고 있지 못하는 이 상황에서 우선 우리 조합원 선사들을 위해서 급하다고 빨리 매뉴얼을 만들어 달라는데 저희가 우선 공부를 해가면서 이 매뉴얼을 한번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난 뒤도 과연 이게 정말 맞는 것인지 의문도 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일단은 먼저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장에 한 달도 남지 않은 이 상황이기 때문에 먼저 시작을 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 같으면은 저희들하고 우리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우리가 상의를 해가면서 보완을 해 나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지금까지 저희가 준비했던 내용들을 우리 먼저 앞에 이 법이 어떤 경우에 적용이 되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국해양대학교 장유락 박사님께서 아마 먼저 설명을 하실 겁니다. 하고 난 뒤에 제가 이어서 우리가 만드는 이 매뉴얼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선서에서 어떻게 이 매뉴얼을 갖다 꾸밀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길지 않는 시간이지만은 여러분들의 많은 경청을 부탁드리면서 그럼 장렬학 박사를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장유락이라고 합니다. 오늘 발표는 지금 맨 처음에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요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리고 이 법이 어디까지, 그러니까 장소적 적용 범위는 어딘지 그리고 의무의 주체는 누구인지부터 그 적용 범위를 살펴본 다음에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그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의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이제 의무는 크게 4가지 꼭지로 이제 나눠지는데 이것을 한 줄로 정리하면 결국 안전보건에 관한 체계를 구축을 하고 그리고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잘 이행을 하는지 점검하라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맨 처음에 그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추가적인 의무사항을 이제 새롭게 준비를 하셔야 되고 이제 두 번째 꼭지가 이제 관계법령상에서 무엇을 요구를 하는지 그것을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관계법령상에서는 어떠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요구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을 하고 어떻게 구체적인 사항을 챙겨야 하는지 이것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2번과 3번에서는 관련 법이 계속 이렇게 막 쭉 나열되고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면 이게 많이 혼란스럽고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다 어떻게 대응하셔야 될지 매뉴얼에 다 이렇게 녹아내어냈고 이 부분은 이제 김영모 이제 그 연구 책임자께서 어떻게 매뉴얼을 작성하고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잘 이행할 수 있을지 이 매뉴얼 작성하는 법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나라는 산업 현장에서 일어나는 안전과 보건에 관한 이런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산업안전보건법을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산업재해가 이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이런 게 결국에는 안전과 관계된 이제 시스템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도 제기가 되었고 그리고 또 이제 기존의 법을 적용을 하면서 이제 입법적 공백이라든지 적용상의 한계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이제 정의 내리고 있지 않은 한 죄인 이제 시민죄 예를 들어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 아니면 이제 세월호 사건과 같이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시민죄가 발생을 하게 됨으로써 이러한 입법적 불비라든지 아니면 적용상의 한계 그리고 이런 시스템 부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이런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이맘때쯤 이렇게 이제 이제 법안이 발의가 되었고 이렇게 급물살을 타면서 이제 관계 부처의 의견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제 흐름을 타서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 통과가 되었고 실제 이제 2022년 1월 27일 이제 발효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의 그럼 취지는 무엇인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 법이 자꾸 모호한 표현을 하고 그 범위가 불명확한 게 되게 많은데 이럴 때는 도대체 이 법이 무엇을 목적으로 하느냐가 잘 이해를 해야지 이게 해석이 그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법의 목적을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법의 목적은 제1조에서 명확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보건에 관한 조치 의무를 위반을 해서 이제 재해가 발생하는 것, 예를 들어서 사람이 사망한다든지 질병이 생기는 것을 이제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 책임자라든지 사업주에게 이제 안전과 보건에 관한 이제 조금 투자를 해라, 투자도 하고 이제 체계를 갖춰라. 그리고 이런 체계를 갖추는 거에 그치지 않고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재해를 예방을 하자라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런 의무를 부과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잘 이행을 안 하는 경우가 많으니 이에
그런 것을 좀 예방하기 위해서 처벌 규정을 둔 겁니다. 한마디로 이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그래서 사고 발생하면 나는 너희를 처벌할 거야라는 이게 근거 규정을 마련을 함으로써 이제 궁극적으로는 뭐 이제 뭐 노무 제공자 한마디로 그 작업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아니면 일반 시민들이 이제 생명권을 보호받고 이제 안전권을 확보하는 것을 이제 궁극적으로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법의 목적이나 뭐 이런 처벌 규정의 목적이 뭐 이렇게 이제 뭐 거창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본다면 재해를 예방을 하자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처벌 규정을 두고 이렇게 법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약간 입법적 불비라든지 한계 적용상의 한계 때문에 이렇게 도입이 됐기 때문에 이 두 법을 많이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 특이한 점은 보호 대상이 엄청 많이 확대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이제 뭐 특수근로자들한테는 이렇게 적용이 안 되고 내가 고용한 사람들에 대해서만 안전을 확보해야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그런 뭐 계약과 관계없이 내가 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에서 뭐 근로를 제공하는 모든 사람이 안전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로서 그 보호해야 될 대상을 확 이렇게 넓혀놨습니다. 그 말은즉슨 내 사업장에서 어떠한 재해도 일어나선 안 된다라는 입법 그 의도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해의 정의에 있어서도 뭐 산업재해는 물론 이제 시민재해라는 개념을 새롭게 도입해서 여객선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 시민이 이렇게 재해를 입는다거나 아니면 위해 화학물질로 인해서 병을 얻지 않도록 하는 이런 범위를 조금 넓혔고요.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업체 안전조치, 사업체 보건조치 이렇게 단계적으로 세부적인 사항만 일부적인 내용만을 이렇게 의무를 부과한 반면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하라는 이렇게 조금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게 특징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처벌 수준도 조금 7년 이하, 산업안전보건법은 7년 이하의 징역인데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은 이제 하한선을 규정했다는 게 아주 특이한 점입니다. 왜냐하면 일반 형법에서도 주로 상한선을 정해놓는데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은 하한선을 해서 이제 어디까지 이제 처벌을 내릴지 조금 예측이 어렵다는 것에서 조금 부담감을 많이 느끼시는데 그래도 일단 법에서 다른 그 형법하고 비교를 했을 때 너무 과한 너무 이제 부담스럽게 이제 형을 내릴 수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규정이 있다는 것 자체가 사업주 입장에서는 내가 얼마만큼의 처벌을 받을지 모른다는 것에 때문에 조금 더 부담을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 법에서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막상 알고 잘 준비하고 대비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에서 무조건 사람이 죽었다고 처벌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러면 얼마만큼의 주의 의무를 다 했는가를 이제 계속 볼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을 만들고 관리를 했냐 안 했냐 점검을 했냐 안 했냐 이것을 계속 묻는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이제 적용 범위라든지 그리고 무슨 의무를 이행을 해야 되는지를 잘 이해하시고 조금 긍정적인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조금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중대재해처벌법은 조금 적용 범위를 조금 모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그 개념에 대해서 조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용 범위는 법 제3조에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등에게는 이 당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용 범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시 근로자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시 근로자를 산정하는 방법을 알아야지 특히 이제 적용 유예 그 50명 미만인 사업장에는 2년간 유예를 받기 때문에 이 상시 근로자의 개념 그리고 이제 그 산정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상시 근로자의 개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기한이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자는 물론이고 기간제, 일용 근로자 한마디로 1일이나 30일 단위의 기간이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은 이제 나의 상시 근로자가 됩니다. 근데 다만 이제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한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는 이제 특수 형태 근로자라고 해서 이것을 이제 나열을 하고 있어요. 특수 근로 형태 사업 근로자가 누구인지. 우리 그 해운업과 관련된 사람은 화물 기사 이 정도이지 우리와 관계되어 있는 이제 특수한 형태의 그 노무 제공자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주의하셔서 보셔야 될 것은 도급 등을 행한 제3자의 근로자는 상시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육상에서 도급을 행한다라고 했을 때는 나의 업무 일부를 다른 이제 사업자에게 이제 주는 겁니다. 주는 거고 그 도급한 사람은 이 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또 근로계약을 체결해서 그 사업을 이제 수행하도록 하는 건데 지금 해운업이 이제 예를 들어서 선박관리도 있을 거고 선박관리를 함에 있어서도 근로계약 형태가 되게 그 선박 관리를 그 계약을 체결할 때 그 종류와 형태가 매우 다양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 선박 관리업을 맡겼을 때 그 해당 선박에 승선하는 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가 누구이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원소유자고 선박 관리업자가 있고 이제 선원이 있습니다. 그럼 이 선원과 근로계약을 누가 체결하는가에 따라서 상시 근로자가 누구에게 소속이 되는가가 이제 산정 방법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선박 소유자를 대리해서 선박 관리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결국에는 계약 체결 당사자는 선박 소유자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선박 관리자가 이제 정권을 위임받아서 근로계약까지 체결을 한다면 상시 근로자는 선박 관리 사업자의 상시 근로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일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기는 어렵고 각 그 회사의 이제 근로계약 형태에 따라서 체결 형태에 따라서 조금 이제 보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근로자를 산정을 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상시 근로자 산정 시에는 이제 외국인 근로자도 반드시 포함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기가 이제 중국법은 국내법이기 때문에 속지주의에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도 이제 산정이 될 것이고 그렇다면 어느 정도 상시 근로자의 범위는 이제 명확해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산정을 할 것인가가 중요한데 상시 근로자를 선정하는 방법은 그 1개월 단위입니다. 그래서 1개월, 그러니까 27일 날 적용이 된다면 그 1개월 전에 이제 그 1개월간의 가동 일수, 한마디로 사업장이 운영된 일수이겠죠. 그 일수에 대해서 그리고 그 해당 기간 동안 총 근로한 사람들 수를 총합을 합니다. 그래서 나누면 되는 건데 이것도 사실 조금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달력을 보시고 27일을 기준으로 해서 언제 회사가 가동이 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해서 몇 명이 근로했는지를 이제 다 이렇게 쭉 나열을 해보시면 산정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인터넷에만 쳐봐도 이거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그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런 기본 원칙만 아신다면 이제 지금 업을 운영하시는 그 형태에 따라서 계산을 하시는 건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장을 그럼 또 어디까지 볼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제 사업을 하는 사업장도 있을 거고 왜냐하면 선박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분리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는데 이제 관련 법에서는 이것을 일체의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사업장과 그러니까 선박은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기 때문에 내가 이제 육상에 있는 사업장에서 그냥 격리를 보는 사람뿐만 아니라 선박에서 근로하는 자 모두를 이제 상시 근로자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대산업재해는 우리나라에서 업을 영위하는 자의 이제 그 선박에 적용이 될 건데 이런 경우에 해당 선박이 이제 국적선이거나 국적취득부 조건부 나용선에는 당연히 우리나라 법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우리나라에서 업을 영위하는데 해당 선박이 이제 편의치적이다, 다른 국적선이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중거법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시는 조합원 선사께서는 이런 경우가 흔치는 않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사실 현재 상황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이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라고 판단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이제 시행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이것에 대한 판례가 축적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는 사실
사실 관망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다만 그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해가지고 그 우리나라 회사가 이제 베트남에 지부를 이제 만들었고 그 지부 공장에서 이제 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과연 국내법,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할 수 있는가라고 이제 질의한 것에 대한 이제 고용노동부의 대답에서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것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추론을 해본다면 결국에는 그 편의치적은 그 국적성, 예를 들어서 파나마면 파나마 그 나라의 국내법이 적용이 될 것이기 때문에 조금 편의지적선에는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되는데 이것은 사실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응답이 있었다라는 것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이제 또 중대시민재해는 이제 항만시설 대합실이나 여객선에서 이러한 재해가 일어나지 않아야 될 것인데 이제 조금 모호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항만시설은 대합실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데 대합실과 여객선으로 가는 길이 이제 터미널이라고 하죠. 이런 터미널이 지금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공항 여객 터미널 같은 경우는 공항 대합실 그리고 그 가는 터미널 이 모두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반면 그리고 지하 역사도 지하철역 이제 대합실 그리고 지하철을 타러 가는 그 과정 터미널 모두를 이제 포함하고 있는데 이제 중대시민재해에서는 대합실만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터미널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 주체는 누구일 것인가라는 이제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일단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이제 항만시설 대합실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있다라고만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터미널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적용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조금 모호한 부분이니 이 부분은 조금 유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면 결국에는 이렇게 장소적 적용 범위랑 그러면 어느 정도 장소적 적용 범위 그리고 어떻게 누가 대상인지는 어느 정도 명확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 법에서는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등에게 이러이러한 의무를 다해라 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의무를 이행해야 될 주체가 누구인지를 이제 해야 되는데 정말 그 형사법 처벌을 함에도 불구하고 경영 책임자 등이라는 아주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범위가 어디까지일지는 사실 정말 예측이 사실 매우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안에 따라서 조금 이제 분별이 될 것이라고 예견은 되는데 일반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 있는 사람 한마디로 사업주는 반드시 이 법상의 의무를 이행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경영 책임자 등은 한마디로 대표자에 준해서 안전과 보건에 관해서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를 기준으로 판단될 것입니다. 그래서 안전과 보건에 관해서 예산 확보 아니면 어떠한 결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법상의 의무를 다 해야 된다. 한마디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결국 DP라든지 DP도 만약에 예산이라든지 결정에 관한 의사결정권이 있으면 이 법상의 의무의 주체가 되고 그 말은 이꼴 처벌 대상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영 책임자 등이라는 이런 조금 모호한 개념 때문에 조금 이것을 조금 오픈 마인드로 조금 넓게 이해를 하시고 관계자들이 안전과 관계대해서 업무를 수행하시는 분들이 결국에는 뭔가 관리를 하라는 얘기거든요. 이걸 이행했는지 안 했는지 점검하고 확인해라. 라는 이런 시스템만 구축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그 담당하신 분들의 이제 그 권한과 아니면 이제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조금 매뉴얼상에 잘 반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사업주는 경영 책임자 등을 이제 고용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권한과 이런 의사결정권을 이제 경영 책임자 등에게 전가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사실만으로 사업주의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에는 사업주가 경영 책임자 등을 둔다 할지라도 이 법상의 의무는 다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그 그 법상의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 주체가 되게 폭넓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사 개념과 구별을 해보면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는 현장에서 안전보건과 관련에 대해서 작업을 제한한다든지 계도를 한다든지 이런 거 관리 감독하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은 해당되지 않고 결국에는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범위에 대해서는 이 법상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뭐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등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개념이 씁니다. 그래 뭐 이제 뭐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법상의 의무를 다 해야 돼라고 이해를 되는데, 또 여기서 하나 더 꼬아놓은 게 이제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등은 이제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이제 다음의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이 다음의 조치가 바로 이 법상에서 핵심적으로 요구하는 의무입니다. 근데 이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사업장이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이제 개념이 또 새롭게 나옵니다. 그렇다면 나는 예를 들어서 내가 선박 소유자고 내가 선박 관리를 줬어요. 그러면 나는 선박 관리에게 다 업무를 했기 때문에 나는 해당 선박에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이 하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이게 주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세 번째 꼭지에 보시면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유자는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뭐 실질적으로 해당 뭐 선박에 대해서 내가 뭐 가서 직접적으로 내가 이걸 하지 마라 뭐 이런 의무를 뭐 그러니까 지배력이 없다 할지라도 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또 이제 궁금하게 되는 사항이, 그러면 나 선박관리 사업자의 입장에서 살펴본다면 그러면 나는 내가 이 해당 선박에 사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문맥상으로만 본다면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하는 이제 사업장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사업장은 이제 소유권뿐만이 아니라 이제 해당 그 사업장에서 이제 얼마만큼의 구체적인 지위 감독권을 가지고 있느냐로도 판단이 되거든요. 그게 왼쪽에서 보시는 표인데, 이게 한마디로 뭐 재해 예방 의무를 위해서 누가 이런 재해 예방 의무를 가지고 있냐라는 뭐 이 개념을 파악하기 위해서 뭐 사용 종속성, 뭐 근로계약 이런 게 나오는데, 결국에는 이 구체적 지위 감독권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기준으로 이제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사업장을 이제 판단을 하는데, 이 구체적 지위 감독권이 이것도 사실 모호합니다. 구체적이 뭔데? 그래서 뭐 이게 결국에는 이제 관련 판례를 통해서 상당해야 된다라는 데까지만 이릅니다. 근데 상당도 되게 모호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거꾸로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해당 근로자가 누구에게 종속이 되어서 근로를 제공하느냐로 이제 판단을 합니다. 그게 바로 종속 노동성이라는 이 개념인데, 결국에는 이 종속 노동성에서 요구하는 업무 내용을 정하는 주체, 취업 규칙, 업무 수행 과정 중 상당한 지휘 감독, 근무 시간, 근무 장소를 정하는 주체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는 선박관리 사업자들도 결국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한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 이 법에서 요구하는 이 법상의 의무는 뭐 사업주뿐만이 아니라 선박관리 사업자도 포함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법에서 의무를 해야 되는 사람이 매우 포괄적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적용 범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체감하시는 바와 같이 매우 폭넓게 보호해야 될 대상, 그리고 의무 이행을 해야 되는 주체를 매우 폭넓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고 잘 대응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법에서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살펴보면 크게 위에서 보는 네 꼭지가 가장 큰 네 꼭지인데 네 가지인데, 그 중에서도 1번과 4번 꼭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 5번째는 그냥 서면을 보관을 해야 된다라는 의무 정도고, 1번과 4번이 가장 큰 중요한 꼭지고, 2번과 3번은 사실 사후적인 대응 조치입니다. 한마디로 뭐 재해가 발생한 이후에 관계 법령에 따라서 시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시정을 어떻게 받아서 어떻게 시행을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고하는지 그런 체계일 뿐이고, 두 번째 꼭지도 결국에는 재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그 사고를 방지할 것인지 대책을 하고 그것에 필요한 조치를 해라라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후적인 조치인데, 결국 1번과 4번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가장 의무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결국에는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체계는 결국 경영상의 어떤 방침이라든지 무슨 이런 시스템을 구축을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시행령에서 9가지로 구체적으로 많이 나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새롭게 부과하는 의무입니다. 그래서 이 의무는 반드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런 매뉴얼에 더해서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네 번째 꼭지가 관계 법령에 따른 이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입니다. 그렇다면 관계 법령은 이미 여러분이 적용을 받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적용받고 있는 그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의무를 잘 이행을 하는지 사업주가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조치를 해라라는 이제 추가적인 조치입니다. 그래서 크게 첫 번째에서 요구하고 있는 새롭게 요구하는 의무를 잘 이행을 하셔야 되고, 네 번째 꼭지에서 요구하는 관계 법령상의 의무 이행을 위한 관리, 점검하는 조치를 시스템을 구축을 해라라는 게 큰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그러면 그 관리 체계를 어떻게 구축을 해야 되는지, 이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지를 이제 시행령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첫 번째로는 이제 안전 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 방침을 설정을 해라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비전을 제시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비전을 이제 근로자들과 함께 공유를 하면서 단계적인 로드맵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안전 보건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전을 세우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전문 인력이 3명 이상인 경우에는 전담 조직을 설치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문 인력을 새롭게 이렇게 한다는 것은 사실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관계 법령을 살펴보면 여기서 말하는 전문 인력은 이제 관리 감독자, 안전 관리자, 보건 관리자, 그리고 안전보건 관리 담당자, 산업보건의로 이제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선박안전법을 적용받는 사업에 대해서는 일부 면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업안전보건법도 일부는 적용이 되고 일부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매우 혼란스럽고 그때그때 법을 찾아야 돼서 조금 헷갈리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전문 인력을 살펴보면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는 저희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보건관리자가 사실 적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보건에 관한 사항은 다 적용이 된다 보시면 되는데, 그 첫 번째 인력이 이제 보건관리자인데, 이제 산업법 시행령에서 보면 운수업, 해운업을 하는 사람은 50명에서 5,000명 이상인 경우에는 1명을 둘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5,0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이제 2명을 반드시 둬야 됩니다. 근데 이제 50명에서 5,000명 사이에는 1명을 둬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업을 영위하는데 상시 근로자가 300명 미만이다라는 경우에는 이제 외부 위탁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사업장에 반드시 보건관리자를 이제 선임할 의무는 없어집니다. 이게 300명 미만인 경우에는 이제 위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산업보건의가 이제 적용이 됩니다.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같은 경우에는 적용은 되지만 여기서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의 종류에 저희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도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산업보건의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해운업은 이제 적용이 되는데, 이제 보건관리자와 규정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서 요구하고 있는 50명 이상, 5,000명 이하에는 1명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우리가 300명 미만이에요. 우리 업에서 상시 근로자가 30명 미만인 경우에는 외부 기관에 위탁을 할 수 있잖아요. 이러한 경우에는 산업보건의도 채용할 의무가 면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헷갈리실 수 있겠지만, 그 업의 지금 사업 경영하는 그 규모에 따라서 관련 규정을 잘 살펴보시고 이렇게 그 전문 인력을 선임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를 잘 살펴보시고, 다만 이제 지금 아무리 이렇게 해도 저희는 전문 인력 3명이 이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따로 전담 조직을 이제 마련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전문 인력을 배치해야 될 추가적인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규모에 맞춰서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해당 사업이 중소기업인 경우에, 한마디로 평간 연간 매출액이 800억 이하 또는 자산총액 5천억 미만인 경우에는 산업보건의 채용 의무가 면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조건들이 많기 때문에 관계 법령을 잘 살펴보셔서 준비를 대응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 인력을 이렇게 두고 이제 필요한 경우에는 조직을 구성할 것을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해 위험 요인을 확인하는 개선하는 업무 절차를 마련해서 당기 1회 이상 점검이 필요 조치를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해 위험 요인은 이제
위험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뭐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보면 자세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참고하셔서 특히 뭐 한마디로 위험 물질을 다루는 작업에 종사할 경우에 어떤 위험이 있는지 한 번 더 체크하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우리가 업무를 함에 있어서도 뭐 유해성을 평가하고 뭔가 그런 위해성을 이제 제거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유해 위험 요인을 다루는 뭐 작업장에서는 다시 한번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업무 절차를 한마디로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런 의견을 청취했을 때 개선하는 뭐 시퀀스를 절차를 만들라는 게 핵심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것이 단기 1회 이상 반드시 점검해야 됩니다. 사업주는 이러한 이제 절차가 잘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만약에 개선 조치가 있었을 경우에 실제 그런 개선이 반영되었는지 않는지를 단기 1회 이상, 한마디로 6개월에 한 번 이상 점검을 하고 이것을 기록으로 관리하라고 이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해 위험 요인을 확인 개선하는 업무 절차는 이제 밑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뭐 누구든지 신고를 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한다든지, 뭐 체계를 만들 수도 있고, 뭐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 등 이렇게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 중에 가장 효과적이고 우리 그 사업장에 적절한 시스템을 구축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뭐 단기 1회 이상 해야 되고, 만약에 점검한 이후에 필요한 조치, 한마디로 예산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조치를 해야 되고, 그런 조치가 실제 이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까지 반드시 점검까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의무를 부과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뭐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유해 위험 요인의 개선, 그 밖에 사항 이행을 위한 예산 편성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입법 취지에서도 봤듯이 결국에는 안전과 보건에 관해서 뭔가 이제 투자를 하고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서 이런 안전과 보건에 관련된 핵심 사항은 결국 예산이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편성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고 실제 집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까지 점검하는 절차, 체계가 마련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의 규모는 사실 뭐 1,000억이면 충분해요 이런 게 아니라 해당 사업장의 규모라든지 실제 현재 그 안전 뭐 보건에 관한 그 레벨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레벨에 상당하게 적당한, 그러니까 한마디로 절대적인 수치는 아닙니다.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나 이제 정말 이게 합리적으로 타당한 이제 금액과 규모인지, 그리고 사업장의 한마디로 그 재정적인 총 구조도 보겠죠. 그래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이제 평가가 될 것입니다. 근데 이 평가는 뭐 평소에 아무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데 가서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실제 그 사업주가 뭐 안전보건에 관한 뭐 조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충분한 예산을 편성을 했는가 안 했는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후에 평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에 지금 당장 뭐 이 현 상황에서 엄청나게 큰 예산을 투입하는 게 아니라 정말 단계적으로 이렇게 준비하시고 실제 사업장에서 이제 뭐 안전 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문 인력의 업무 이행을 위한 필요 조치입니다. 필요 조치는 사실 여기서 이게 전문 인력은 뭐 여러 가지를 나열하고 있는데 저희에게 해당하는 부분은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 이 부분만입니다. 관리감독자라든지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는 저희에게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는 결국에는 도급인가 도급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내가 선박관리 사업자에게 나의 업무를 이제 도급했을 때, 위탁했을 때 이런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를 지정을 하고 해당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과 관계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이행을 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이제 작업을 중지하는지 이런 예방 조치가 잘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을 점검하는데 의사소통이 잘 되는지를 점검할 수 있게 이런 권한을 부여하고 필요시 예산을 준다든지 이런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필요 조치를 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사업하시는 분이 이제 도급을 안 할 경우에는 이것은 필요 없겠죠. 근데 만약에 도급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가 이제 자신의 업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관련된 권한이라든지 예산을 구축을 하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해진 순 이상의 전문 인력 배치인데 아까 우리 전문 인력 3명 이상일 경우에 안전 전담 조직을 이제 구성을 해라라는 내용과 이제 같은 이제 비슷한 맥락인데 저희가 이제 해당되는 사안은 보건관리자와 산업보건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이 부분에서 요구하는 전문 인력 배치해라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런 인력을 배치했을 때 이제 겸직 시 안전보건 업무 수행 시간을 보장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관련 법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전문 인력이 겸직을 하는 조건을 매우 제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시 근로자가 30명 미만인 경우 그리고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 담당자에 한해서 겸직을 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업에서는 이제 보건관리자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사실 전문 인력이 겸직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직을 할 수 없다라고만 이해를 하시고 이제 보건관리자와 산업보건의가 잘 이제 사업장의 규모에 맞춰서 잘 배치될 수 있도록 이 부분만 잘 챙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보건 종사자의 의견 청취 절차를 마련을 해라라는 내용입니다. 이 말은 결국에는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사람들에게 의견을 청취하라는 얘기죠. 어떻게 하면 안전과 보건에 관한 재해라든지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지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마련을 하고 그게 합리적으로 이제 들린다. 이게 정말 안전과 보건에 관해서 필요한 조치다라고 했을 때는 사업주는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치, 다시 말해서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조직을 사람을 배치한다든지 아니면 필요한 물품을 구매를 해줘야 된다든지 이런 조치까지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계속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마련을 하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대재해 발생 또는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매뉴얼을 마련을 해라라는 것인데 지금 저희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사고 대응 매뉴얼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매뉴얼에 더해서 어떻게 이제 쓰러진 사람을 어떻게 구할 것인지 이러한 구호 조치뿐만 아니라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쓰러졌거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작업을 중지한다든지 이러한 대응과 관련된 내용을 이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가지고 있는 대응 매뉴얼에 추가해서 한마디로 어떻게 위험 요인을 제거하고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하는 방법 등 그리고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서 어떻게 보강을 하고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이러한 절차들이 다 마련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매뉴얼상에 반영이 되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도급 용역 위탁 시에도 이제 해당 도급자를 선정을 할 때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해당 수급자가 충분히 이러한 안전과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이제 마련이 돼야 되는데 그런 기준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게 많을 수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수급인이 안전보건관리 체제를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가지고 있는지 작업 절차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이것을 실제 판단하는 이제 절차까지 마련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해당 수급인이 이제 안전 및 보건에 관해서 충분한 비용이라든지 예산을 책정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점검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만약에 내 업을 이제 도급할 경우에도 이게 도급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수급인을 선정을 할 때 충분히 잘 판단을 하고 충분한 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서야 된다는 거죠. 그 절차까지 마련이 돼야 되고 이것에 대해서 반기 1회 이상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조치를 하고 그것을 기록으로 다 남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재해 재발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로 재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문제를 분석하는 절차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고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이제 대책을 수립하고 실제 산업 현장에 적용되도록 하는 이런 시스템도 이제 구축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첫 번째 꼭지가 지금까지 계속 이제 쉼없이 이렇게 나열을 해드렸는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새로운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안전보건에 관한 체계 구축을 위해서 그 체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그런 내용이 끝났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 관계 법령에 따라서 이제 사항을 이행에 관한 조치, 명령 이유에 의한 절차를 마련을 해라라는 내용이고요. 세 번째는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하라는 얘기인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 결국에는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의무를 이행했냐 안 했냐를 묻는 게 아니라 의무 이행을 위해서 이제 관리를 했냐 안 했냐입니다. 그래서 의무 이거 했어 안 했어 체크하고 만약에 이것을 안 했다면 왜 안 했는지 했다면 뭐가 부족한지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절차가 마련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고 특히 유해 위험 작업을 할 때는 조금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실시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추가적인 필요한 조치 있는지 필요하다면 조치를 취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막 쭉 나열들었던 체계를 구축하고 그리고 관계 법령에서 따른 의무 이행을 해라. 그 의무 이행을 위한 관리상의 조치를 해라라는 게 이제 큰 꼭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잘 이행을 매뉴얼상으로 체계가 구축이 돼야 되고 관련 이행된 사항들은 이제 서면으로 다 보관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사실 매뉴얼상에 이제 지금까지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다 나열해 드렸는데 이러한 내용들이 되게 혼재되어 있고 복잡하다는 건 알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다 매뉴얼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좀 이따 이제 김영훈 사무총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그 매뉴얼 작성하면서 조금 구체적인 이제 내용을 들어가면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계법령상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지금부터 좀 간단하게 빨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요구하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새로운 의무와 더해서 하나의 꼭지가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의무를 잘 이행했는지를 점검하는 건데 그렇다면 이 관계법령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법령은 이제 안전과 관련된 이제 법은 산업안전보건법과 회사안전법이 있습니다. 회사안전법 아니면 해운법이 있는데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이제 안전에 관한 내용은 적용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회사안전법이 적용이 되기 때문인데 이제 산업안전보건 회사안전법에서 요구하는 안전에 관한 조치 의무가 사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요구하는 사항과 이게 대칭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적 불비로 인해서 이제 적용이 된 만큼 이제 회사안전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이 이제 대응되는 개념이 있다면 회사안전법이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의 이제 그 레벨에 맞는, 그러니까 상당하다고 표현하는데 그 레벨에 맞는 수준까지는 의무 이행이 돼야 된다는 게 지금 기본적인 취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법을 비교해서 부족한 부분은 조금 더 보강을 해놨고요. 그리고 보건에 관한 조치 의무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선언법 둘 다 적용이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선언법이 특별법으로서 선언법만 적용된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겠지만 사실 현재 선언법은 그 내용이 되게 이제 부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과 선언법에서 요구하는 보건에 관한 사항을 모두 이제 준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관련 법을 다 비교를 했고요. 그래서 안전관리 체제를 이제 수립을 해야 되는데 기존에 지금 ISM 코드라든지 이런 안전관리 체제는 운항관리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들은 이제 관리 체제뿐만 아니라 이제 앞서 설명드렸듯이 예산을 매년 1년 단위로 예산을 편성하고 실제 그런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편성해야 하기 때문에 1년 단위로 예산을 편성하실 것을 편성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안전보건관리 규정 역시 우리 안전관리 체제가 이미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있어서도 실제 그 내용을 이제 비교를 해보면 사실 해상 종사원뿐만 아니라 육상 직원의 구성 방법, 소속, 업무 분장 이런 내용들이 사실 산업안전보건법이 더 탄탄하고 구체적으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직과 직무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도 조금 그 내용이 상응되도록 조금 구체적으로 이제 매뉴얼상에 반영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금 현재 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이제 비상대응을 위한 훈련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산업 현장에서 일어나는 재해를 예방하고 보건에 관한 이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이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내용도 이제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고 조사에 있어서도 이제 그때 이제 대응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이제 원인을 조사하고 분석하고 그리고 대책 마련하는 이런 부분들도 다 반영이 되고 그 밖에 관한 사항들도 조금 구체적으로 반영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다 매뉴얼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전문 인력을 비교해 보면 이제 우리 회사안전법에서 요구하는 이제 안전관리자,
안전관리 책임자는 DP입니다. 이제 DP인데 이에 상응하는 개념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입니다. 그래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는 그 업무가 되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상응하는 DP의 업무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규정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 인력도 이제 먼저 이제 DP 같은 이제 안전관리자, 한마디로 산업법에서 요구하는 안전관리자, 한마디로 선박에서 작업을 할 때 관리 감독하는 사람이 이제 안전관리자인데, 안전 담당자인데, 이 사람은 이제 법에서 요구하는 관리 감독자와 이제 상응하기 때문에 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요구하는 이제 관리 감독자의 업무가 이제 안전 담당자의 업무와 상응하도록 관련 매뉴얼이 이제 마련되어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비교를 해보시면 뭐 안전관리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전문 인력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비교를 해보면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 권한이라든지 무슨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맞춰서 업무가 이제 뭐 규정이 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이제 매뉴얼상으로 이제 준비가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도 사실 이제 교육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교육은 비상대응을 위한 교육이니까 이런 것들도 이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해서 중대재해라든지 시민재해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제 교육을 실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실시 여부를 단기 1회 이상 점검을 하고 관련 내용이 이제 기록으로 남겨져야 됩니다. 그리고 전문 인력 같은 경우에는 현재 법상에서 요구하는 교육 의무만 다 이행하면 추가적인 의무는 이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제 이에 상응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제 관련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전문 인력에 대해서 추가적인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지만 이제 법상의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조금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한 것 같은데 이제 중대재해처벌법과 이제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의무사항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무를 잘 이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매뉴얼을 작성해야 되는지 이제 김영모 사무총장님께서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